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식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듣는 걸 귀동냥으로 듣다가 어느새 저도 찾아 듣게 되어 간간히 들으며 여러 사연을 접하곤 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글을 쓰려니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 원래는 제가 엄청 말을 잘하는 편인데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 그러네요. 그래도 잘 정리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해야겠지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인데요. 제가 무슨 복인지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좋은 분들이 곁에 계셨기에 잘 극복을 하고 지금에 이르렀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런 복을 타고난 건 아마도 부모님 덕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소아마비를 앓으셨고 저희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이십니다. 두 분이 만난 것은 장애인 시설에서 함께 직업 교육을 받다가 만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양쪽 다리와 왼쪽 팔이 불편하신데 어머니가 도와주시게 되었고 서로 메모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가까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두 분 다 어려운 가정 형편의 분들은 아니셔서 처음 결혼을 하시고는 어렵게 살진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가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양가의 형제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재산을 챙겨 연락을 끊은 뒤로는 급격하게 형편이 어려워지셨죠. 그나마 외삼촌이 약간의 돈을 남겨줘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버티실 수 있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태어나고 새돌이 채 못 됐을 때인데 외조부모님들이 더 오래 사셔서 그 정도였다고 하네요. 참 장애가 있는 형제를 그렇게 내팽겨치고 가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형제분들을 원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인들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 다른 형제들이 상대적으로 희생을 많이 하셨다면서 그저 괜찮다고만 하셨죠. 하지만 그때부터 부모님의 고난은 시작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직업 교육에서 배운 기술로 간이 점포에서 구두 수선을 하셨고 어머니는 절 돌보시면서 뜨개질이나 자수로 만든 물건들을 파셨습니다. 귀가 불편하셨기에 제가 울면 모를까봐 어머니 손목과 제 손목을 뜨개실로 묶어 길게 늘어뜨려 놓고 일을 하셨죠. 그 긴 실에 걸려 제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로 저를 일으키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은 어린 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저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마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모님을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랐습니다. 다른 부모님들 이상으로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죠. 부모님이 절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니까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부모님의 생계를 이어가시기엔 아무래도 힘든 세상이었을 테죠. 그래도 좋았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런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요리 솜씨도 좋으셨는데 동네에서 일부러 간장, 된장, 고추장들을 담가달라고 부탁을 받으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들이 부업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일이 주업이 되셨죠. 집안의 대부분이 수입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이 불편하신데도 그림을 잘 그리셔서 연합장과 엽서 같은 곳에 그림을 그리는 일도 하셨는데 그 그림 상품들은 장애인 단체에서 가져가 판매를 하면 수익이 생기곤 했죠.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걸 보면서 저와 어머니도 좋았습니다. 이제는 그 작품들은 아버지의 유작이 되어 남아있죠.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울 때면 그 그림들을 보며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신 말들을 다시 떠올리곤 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도와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 결국엔 널 위하는 일이 될 거다. 사랑하는 마음은 촛불처럼 옮겨 밝게 불을 붙일 수 있다. 등등 멋진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면에 반한 어머니는 평생을 그 부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너무나 그리워하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수어를 배워 어머니와 수어로 대화하는데 그걸 본 아내는 수어로 그렇게 수다 떠는 모자는 세상에 어머님하고 당신뿐일 거야 라며 웃습니다. 아내는 저와 같은 대학 동기인데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처럼 불편하신 분들을 돕는 게 저희 희망이었죠. 그런데 사람 운명이라는 게 순간의 선택에 의해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느 날 어떤 계약서를 들고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아버지와 저에게 내미시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보고 음식을 만들라고 하는데 재료값도 내가 내야 하고 판매를 해서 발생한 수익에서 나는 10%만 가져가라는데 이거 맞는 거야? 하며 물으시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니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수제장을 파는 공방에서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장들을 위탁 판매하는 내용 계약서였는데 누가 봐도 너무 불공정한 계약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장애가 있는 저희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계약서였으니까요. 그래서 계약서를 가지고 그곳의 사장님께 따지러 갔더니 몸 불편한 사람 먹고 살게 해주려고 좋은 마음에 그런 건데 이러면 내가 속상하지 라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화가 났죠. 그래서 그럼 그 좋은 일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계약은 없는 걸로 하시죠. 라고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가족이 조금이지만 후원금도 보내고 봉사도 나가던 장애우 생활시설로 찾아갔습니다. 원장님께 제안을 했죠. 제가 이 시설 안에 공방을 차리고 그 공방에서 어머니가 만드신 장들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시면 수익의 20%를 시설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산에 투입된 장애우들의 월급도 드리고요. 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러자 원장님께서는 흔쾌히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자립 프로그램이 필요했는데 취업 나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어머니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를 보고 화가 나 얼떨결에 공장을 차리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다시는 받지 않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제품 생산에 앞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철저한 위생 검증과 교육이었습니다. 그 점을 부각해 제품을 생산하려는 의도였죠. 아무래도 장애우들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 선입견이 있을 수 있기에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위생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좀 더 나은 퀄리티의 상품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생산지로 가 거래를 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는데도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는 3개월을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무실 프린터로 만든 비로한 광고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급식 업체를 찾아가 돌리기도 하고 담당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갖느라 정말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정도였습니다. 지역 마트에 입점시키는 일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갑한 때에 저희 제품을 올렸을 때의 그 희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맛에 찾는 소비자들이 생기고 단가가 좀 높음에도 찾는 업체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니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팔리는 사실에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기뻐하셨죠. 모두들 본인이 만든 생산물이 여러 사람에게 팔려가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수익은 점점 불었습니다. 마의 3개월을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그래도 수익금이 생겨 그 돈으로 직원분들의 월급을 드리고 나서 제 방에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한 달 한 달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날들을 지나 제 몫의 월급이 생길 만큼 수익이 났을 때는 정말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자리라는 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쉽게 표를 낼 수 없는 자리더라고요. 그렇게 회사는 점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규모도 조금씩 커져 단독으로 공장을 차려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 저는 결혼을 했고
10년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0여 명의 직원들은 좋은 일이나 슬픈 일에나 저를 응원하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감사했죠. 정말 가족 같은 회사였습니다. 외동인 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게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을 둘러보게 되어 급식 업체에서 하시는 것을 둘러보다 보니 장만 만들어 팔 게 아니고 양념장을 개발해 반조리 식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면 수익이 더 증대될 것 같더라고요. 장아찌나 무침 종류, 양념육 위주로 레시피를 개발해 만들어 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발품을 팔고 식재료 공급을 위해 농장을 확보하느라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덕에 아버님을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있어지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공장 일을 당부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면 회사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해 다른 일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는 제 귀에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참 미련했던 거죠. 더 멀리 보고 큰 그림을 봤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요. 한 달 벌어 한 달을 버티는 회사였는데 제품 종류를 한 번에 너무 늘리고 재료값은 더 드는데 판매는 미진하다 보니 회사 사정은 나아지지 못하고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암담했죠. 회사에 딸린 직원들만 해도 10명이 넘는데 그 직원들 월급 맞춰주는 것도 버거워 대출을 받아 운영을 이어가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고 저희가 살던 집을 팔아 더 작은 평수의 전세로 옮기기까지 해야 했죠. 불평을 할 만한데도 아내는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고 어머니 봉양까지 해주면서 일까지 다녀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준 아내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그때는 그 와중인데도 저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장들을 판매하기보다 새로운 상품을 앞세워 영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변명을 해보자면 정말 맛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실현해 기성상품임에도 마치 집에서 만든 반찬처럼 맛을 구현해냈으니까요. 일단 맛에 자신이 있다 보니 다른 것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큰 잘못이었죠. 재고는 쌓이고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상품들이 늘고 손해는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라도 기존의 장 제품들을 주력해 생산하고 판매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집을 꺾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오판은 회사를 어렵게 만들었고 직원들까지 힘들게 하더군요. 월급을 처음으로 못 주고 양해를 구하던 날 뒤돌아 눈물을 흘리면서도 몰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저 우리 제품을 알아봐 주지 않는 세상 탓만 했습니다. 이렇게 질이 좋고 맛있는 제품을 유명한 회사 제품이 아니란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원망했죠. 마케팅과 판단 오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저 때문에 생긴 실패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저 남 탓하기 바쁜 시절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다 어머니께서 직원들 월급도 못 맞춰주면서 회사 계속 해야겠니? 우리는 굶어 죽어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지. 우리 보고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나와서 힘들게 일해주는 사람들인데, 이럴 거면 그냥 회사 접자. 애미 고생하는 것도 생각해야지. 나뿐 아니라 어멈은 무슨 죄니? 라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저를 혼내실 때마다 수어를 하시는 손에 평소보다 더 힘이 들어가고 얼굴은 인상을 쓰시는데 그날은 눈빛까지 슬퍼 제 마음이 더 따끔거리고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골이나 엄마, 나는 엄마 때문에 이 일을 했어.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이용당할까봐. 그거 막으려고 내 꿈도 포기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며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흔치 않은 반응에 어머니도 놀라셨는지 흠칫하시더니 나 때문에 시작한 일인 걸 아니까 이러는 거야. 라며 돌아서 앉으시더라고요. 그제야 주변이 다시 보였습니다. 재료를 구입하지 못해 멈춘 생산 라인과 쌓여있는 재고 상품들, 유통기한 지난 상품들을 폐기하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직원들까지 다 제가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일들이었는데 저는 맹목적으로 여러 상품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찍어내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팔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무능력하고 고집만 부리는 사장이었던 제 자신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더 이상 회사 운영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무리인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기에 저의 결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어머니와 아내에게 그동안 제가 못나게 구느라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모두를 힘들게만 한 것 같아 미안해요. 이제야 그게 보이네요. 회사 접겠습니다. 빚을 지고 그만두는 거라 앞으로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절 안아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제가 자초한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괴롭고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기다려준 직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틀의 주말 동안 술만 마시며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머님, 아내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가 해내지 못한 현실이 더 비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다가오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아내는 처음으로 절 보며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는 뒤돌아 누우시곤 아예 절 보지 않으셨죠. 월요일이 되어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휘청이더군요. 하루 그냥 쉴까도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알았습니다. 그저 직원들에게 폐업을 알리기 싫어 꾀병이 일어 몸까지 힘들어졌다는 것을요. 회사에 가기 전에 거래를 튼 마트나 상점에 들려 팔리지 못한 상품들을 회수하고 정산받지 못한 대금을 회수해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 중 일부라도 치르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 과정들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죠. 폐업을 결정하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인 줄 알면서도 회사 문을 닫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은 괴로웠습니다. 저를 향해 회사가 좋다고 말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라 괴롭더군요. 마치 저 혼자 살아남아 보겠다고 그들을 버리고 떠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오전 내내 겨우겨우 몸을 움직여 계획한 대로 남은 대금을 정산받고 갑한 때의 제품들을 회수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회사로 돌아가야 했지만 가지 못하고 괜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공장으로 돌아가 수거한 제품들을 창고로 옮기고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을 드디어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직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오늘 오후 저 창고에 있는 제품들을 폐기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장부에 다 기록해놨으니 걱정 마세요. 저를 믿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무능력해서 이런 일이 라며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기 혹시 판매도 하시나요? 라며 한 남자분이 들어서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묻자 그 남자분은 조금 다급한 얼굴로 행복마트에 젓갈 무침이랑 장아찌 납품하지 않으셨나요? 마트에 물어보니 여기가 공장이라고 알려주셔서요. 급한 마음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어쩌죠?
저희가 이제 영업을 안 해서 제품을 다 수거했거든요. 그래서 판매는 이라고 하는 저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 남자는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이곳 제품만 입에 맞아 겨우 드시거든요. 연세도 있으시고 병환이 오래되셨는데 다른 음식을 못 드셔서 죽이랑 여기 음식만 겨우 드세요. 그런데 요 며칠 못 드시다가 찾으셔서요. 괜찮으시면 남은 제품이라도 파실 수 없으실까요? 라는 그 남자분의 청을 거절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겨우 식사를 하신다는 그분은 저에게는 소중한 소비자였을 뿐이니까요. 그럼 있는 제품 중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가져가시겠어요? 아직 유통기한 남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간 저희 제품을 찾아주신 답례로 드리고 싶네요. 라고 말씀드리자 머리끝이 땅에 닿을 것처럼 인사를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받으세요. 어떻게 그래도 그냥 가져갑니까? 라며 눈물을 글썽이시는 그 남자분을 보니 그 간절함이 저에게도 느껴져 감동적이더라고요. 저희 제품을 찾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그랬고 그분의 효심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들을 하나씩 다 골라 차에 실어드렸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장아찌 3종류, 젓갈무침 4종류, 된장무침, 깻잎, 강된장, 제육볶음, 닭갈비까지 모두 실어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그냥 가져갑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돈을 받으세요. 라고 하시는 그 남자분께 그러시면 이거 제 명함인데 어머님이 식사하시면 전화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분도 제게 명함을 주시면서 이건 제 명함입니다. 어머님이 꼭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가시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차에 싣는 걸 도와주던 직원들은 제게 박수를 쳐주더군요. 그러더니 사장님, 우리 기다릴게요. 다시 공장 문 열면 또 불러줘요.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직원들과 함께 공장에 늦게까지 있고 싶었습니다. 핑계가 필요했죠. 제품들을 그냥 폐기하기 아까우니 제품들로 회식이나 하자고 직원들을 붙들었습니다. 다행히 직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회식한 지도 오래됐었거든요. 그냥 헤어지기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요. 제품들로만 차려놓았는데도 한상 가득 되더군요. 공장 화단에서 기르던 쌈채소들까지 올리니 회식하는 상으로 그럴듯해지기도 했고요. 최대한 시끌시끌하게 웃고 먹고 직원들에게 안녕을 고하자 싶었습니다. 열심히 조리한 육가공 식품들을 상에 올리고 나니 저희의 마지막 고객님의 소식이 궁금해지더군요. 저희 제품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에 받은 명함 속의 연락처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참 신호가 가고서야 받은 남자분의 목소리는 심하게 울먹이고 있더군요. 제가 연락드린다는 게 경황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께 마지막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드시진 못했지만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은인이십니다. 라고 하시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우시더라고요. 순간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도 울컥하더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반찬 종류라도 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고객이신데 가시는 길에 저희 제품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남자분은 더 펑펑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겨우 말을 해주신 장례식장으로 저희 제품 중 반찬이 될 만한 제품들을 모아 가지고 가 내려드리고 조의를 표하며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상주를 맡고 계신 남자분은 그런 저를 안고 우시다가 감사합니다 라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죠. 저희 제품을 마지막까지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편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라며 인사를 하고 장례식장을 나서는데도 눈물이 나
한참을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보는데 눈물이 더 나 거실에 앉아서 더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며 손을 잡아주던 아내는 수고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고생했어. 라며 자신도 울더라고요. 어머님도 눈물은 훔치셨지만 별 말씀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마음을 추스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 뾰족하게 떠오르는 건 없더군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와 무심히 받았습니다. 저기 희망식품 사장님이십니까? 저 김갑석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 남자분이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장례는 잘 치르셨어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니 덕분에 손님들 잘 접대하며 어머님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평소에도 식사 대접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라고 답하자. 저기 혹시 왜 사업을 접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시기에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랑 한번 만나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물으시더라고요. 딱히 할 일이 있었던 게 아니니 약속을 잡고 그날 오후에 그 남자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니 그 남자분은 저희 제품 분석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류와 장아찌류를 중점으로 판매를 하며 다른 반찬 종류와 육가공유 생산은 미뤄두었다가 회사 규모가 더 커지면 자회사를 따로 차려 운영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장애우를 직원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가진 회사이고 위생 부분도 너무 뛰어난데 그냥 문을 닫기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일단 제가 첫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나 싶어 멍해져서 생각이 정지가 되더라고요. 제 제안을 일단 생각해 보시고 좋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제안을 수락하신다면 지역 광고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제야 공장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어머니에게 그 남자분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공장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서를 살펴보았고 어머니는 별말이 없이 계시다가 남의 돈까지 쓰다가 더 안 되면 그때는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어쩌려고 그래 라며 손가락 끝에 더 힘을 주시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거칠고 울퉁불퉁하던지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생각에 걱정 말아요. 이번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도우니까 잘 될 거예요. 우리 제품이 너무 아깝대요. 라며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다해 수어로 말씀드리니 깊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공장문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기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김 대표님께 전화를 드려 해주신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염치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저희 공장 살려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거기 제품을 계속 먹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라며 잘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설에 전화를 드려 일하시던 직원분들 다시 일하실 수 있는지를 원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사장님한테 전화 안 왔냐고 다들 몇 번씩 묻는지 몰라요. 잘 됐네요. 라고 하셔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차차 갚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전해주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얼마 만에 웃는 건지 얼굴이 아프도록 웃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해놓고 빈 공장으로 가 창고 청소부터 시설 점검과 필요한 물품들을 파악하고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나와 일만 하면 되게 준비를 미리 하고 싶었거든요.
재료들도 다시 주문을 하고 나니 다시 공장 문을 열기로 한 날짜가 되더군요. 어머니가 준비하신 돼지머리와 과일을 놓고 고사도 드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청소부터 하더군요. 위생 부분을 지금도 자부할 수 있는 건 직원들의 그런 노력에 있습니다. 김 대표님이 보내주신 촬영팀이 직원들 일하는 모습 공장 곳곳을 찍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니 저희가 사는 지역 곳곳에 저희 제품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고 재방송 위주의 케이블 방송에 광고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회사를 찍어간 모습들이 TV에서 나오자 직원들이 좋아서 우리 회사 방송 나와요! 라며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공장 문을 열고 한 달은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전에 거래하던 마트 몇 곳에서 연락을 주시고 제품을 주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광고 덕인지 처음 거래를 트고 싶다는 것도 생겼습니다. 또 김 대표님 어머님 장례식 때 먹어보고 일부러 물어보셨다며 주문을 해주시는 것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해야 하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저희 지역 급식 시설이 있는 곳과 식당에서 받은 연락이 전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져 부지런히 생산을 해야 했습니다. 장 종류는 숙성도 필요하다 보니 만들자마자 발주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약속된 날짜에 생산량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해본 게 처음이라 직원들과 저는 혼이 나갈 지경이었지만 즐겁게 일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정신없음이 행복이었거든요. 나중에 다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 지나 연말이 되어 정산을 해보니 직원들 밀렸던 월급과 못 나갔던 퇴직금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더군요. 그런데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2주 쉰 거 가지고 무슨 퇴직금이에요? 회사 더 잘 되면 보너스로 주세요. 라며 웃어주는 직원들에게 제가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직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겐 큰 복이니까요. 지금도 그때부터 계셨던 직원들에게 드리는 월급은 더 신경 쓰고 있고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신 직원 3분께는 퇴직금과 보너스까지 두둑히 챙겨드렸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한 회사는 어느새 주변 지역까지 주문이 들어와 발주하기 시작했고 회사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은 전체 직원이 30여 명까지 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직접 맛을 보시고 맛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계시고 시설에서 오시는 기존 직원분들이 터줏대감처럼 잘 지켜주셔서인지 다른 직원들 역시 위생적인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일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제는 찾는 분들이 제법 많아져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 대표님께 수익 배당금을 전달하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모든 게 꿈 같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신 김 대표님은 아니, 한 사장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이제 그만 울고 웃어. 우리 웃고 살자고, 응? 이라며 웃으시더라고요. 큰형님이 생긴 것 같아 의지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위기가 많았는데도 잘 헤쳐나온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더 성장하면 전에 실패했던 육가공유와 반찬류에도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잘 될 겁니다. 진심으로 일해주시는 직원분들이 계시는 한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저의 이 자신감을 담아 저희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만 제 사연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사연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힘드네요. 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국의 식료품점과 마트, 급식업체에서 저의 제품이 판매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들으시는 분들도 제 사연을 듣고
행복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 잘 되시고 행복하세요. 다 성공하시고요. 진심으로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